이 집에서 나가요! 지금 당장! 문이 쾅 닫히고 발소리가 계단을 울렸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 그리고 시들어버린 화분 하나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계단 아래에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따뜻함도 없었죠. 엄마, 그냥 잠시만 나가 계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언덕길을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그리고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도 고향 같은 이야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온 집안에는 국화꽃 향기가 배어 있었어요. 아니, 그건 냄새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인데도 왠지 슬퍼 보였죠. 창밖으로는 2월의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남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이와 미란이 들어왔어요. 우진의 표정은 어두웠고 미란의 눈빛은 뭔가 급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란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우진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그의 옆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추운데 들어와서 바로 앉기도 그렇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바빠서 금방 가야 해요. 미란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죠. 미라는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 시세가 지금 15억 정도 된대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팔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사흘. 아직 그의 옷에서는 향수 냄새가 나고 칫솔은 욕실에 그대로 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미란아. 여기는 우리가 30년 넘게 산 집이야. 알아요, 어머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진이 대출금이 5억이 넘고 애들 학원비도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어요.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 계실 필요도 없고요. 우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돼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면서요. 저희가 효도는 못 해드려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드릴게요. 미란의 말투는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슬프게 웃고 있었죠.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줄 수 없니? 제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어머님, 부동산에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이 가격 못 받는데요. 내일까지는 결정하셔야 해요. 미란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미 금액까지 적혀 있었죠. 우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고 안경은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종이를 펼치니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여행지로 가라. 거기에 내가 남긴 것이 있다. 첫 여행지. 그것은 신혼여행을 갔던 강릉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펜션에서 사흘을 보냈었죠. 바다를 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고 해변을 걸으며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메모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 강릉에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그곳에 간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 추억의 장소가 이제는 아픔의 장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뼈까지 시렸어요. 난방을 켜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얼어 있으니 몸도 따뜻해질 리 없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늘 누워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베개에는 아직도 그의 머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 자리를 쓰다듬었죠. 차가웠습니다. 모든 것이 차가웠어요.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보, 우진이가 집을 팔자고 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이 집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란이는 내일까지 결정하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첫 여행지로 가라고요? 지금은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당신 없이 그곳에 가는 게.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슬퍼 보였어요. 아침이 되자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알아, 우진아. 내 처지도 이해해. 그럼 집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직은 아빠 냄새가 남아있는 곳을 떠날 수가 없구나.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감정에만 매여 있으면. 알아. 하지만 한 달만, 아니 2주만 시간을 줘. 마음의 정리를 해야겠어.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요. 미란이가 그 이상은 안 된대요. 부동산에서도 재촉하고 있어서. 일주일. 30년의 추억을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메모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첫 여행지로 가라. 남편의 마지막 부탁. 하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이 집을,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죠. 가족의 온기마저 식어버린 이 차가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나고 난 뒤 저는
옥탑방 계단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옥탑까지는 녹슨 철제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창고에 넣어 꺼나 버렸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68배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철제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내는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식탁,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싱크대가 전부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빽빽한 아파트들만 보였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정원이 있는 집과는 너무도 달랐죠. 짐을 풀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내 작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이 초라한 방을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당연했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물탱크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쿵쿵, 철컥철컥. 마치 누군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누수 자국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바람이 심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난방을 켜려 했지만 보일러는 고장 나 있었죠. 아침이 되자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는 잘하셨어요? 응, 잘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동네가 좀 외진 곳이긴 한데 공기는 좋을 거예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우진아, 보일러가 고장 난 것 같은데. 아, 그거요? 주인 할머니한테 연락해 보세요. 제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겨졌죠. 주인 할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보일러 수리는 다음 주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점심때쯤 미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 사진이었죠. 넓고 깨끗한 거실에는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새 집이에요. 나중에 한번 구경 오세요. 나중에.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나중에 말이죠. 저녁이 되어 라면을 끓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겨우 불을 붙여 물을 끓였지만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과 함께 먹던 저녁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죠. 밤이 되자 또다시 물탱크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들렸어요. 쿵, 쿵, 쿵. 마치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죠. 창밖을 보니 주변 아파트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창문 안에는 따뜻한 가족들이 있겠죠. 저만 이렇게 홀로 추운 옥탑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첫 여행지로 가라. 하지만 지금은 버스비조차 아까운 상황이었어요. 통장에는 겨우 생활비 몇 개월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준다고 한 생활비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미란이가 새집 가구 사는데 써버렸겠죠. 저는 한숨을 쉬며
메모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어나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남편과 데이트하던 곳이었죠. 여보, 우리 젊었을 때 남산타워 갔던 거 기억나요? 자물쇠 걸면서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었는데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영원이란 말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튿날 아침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시장에서 가장 싼 야채들만 골라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동전까지 세어야 했죠. 할머니, 오늘은 콩나물 서비스로 좀 더 드릴게요. 시장 아주머니가 콩나물을 한 움큼 더 넣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덕을 다시 올라오는 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쉬어야 했어요. 옆으로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저를 힘겹게 쳐다보았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죠. 방에 돌아와 장을 정리하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주름도 깊어졌죠. 눈빛마저 흐릿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우진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는 좀 늦을 것 같아요. 미란이가 아이들 학원비를 먼저 내야 한대서. 그래, 알았어. 죄송해요, 엄마. 다음 달에는 꼭 2달치 한꺼번에 드릴게요. 괜찮아. 나는 아직 여유가 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원망할 자격도 없었죠. 부모란 그런 것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우진이가.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은 쓸쓸해 보였어요. 밤이 깊어가자 또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싶었지만 전기요금이 걱정되어 참았어요. 대신 옷을 여러 겹 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탱크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려고 노력했죠. 새벽 3시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누수였어요. 서둘러 대야를 가져다 놓았지만 물방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68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홀로 남겨지다니. 남편과 함께 꿈꾸던 노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남편이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첫 여행지에 무엇이 있는지,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살아야지. 그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 작고 추운 옥탑방에서 저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것일까요? 옥탑방으로 이사 온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계단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에는 도둑인가 싶어 무서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폐지 뭉치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분이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도 며칠 뒤면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무거운 폐지 더미를 실은 낡은 손수레가 언덕에서 미끄러지려는 것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두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손수레를 함께 잡았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는 함께 손수레를 밀어 언덕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도착하자 할머니는 헐떡이며 주저앉았죠. 정말 고마워요. 요즘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저도 이 동네 살아요. 옥탑방에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이해가 섞여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나도 바로 옆 옥탑이에요. 우리 이웃이네요. 나는 이화순이라고 해요. 화순 할머니는 73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어요. 연락도 거의 없다고 했죠. 폐지를 주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사세요? 사는 거죠, 뭐. 죽지 않고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게 이기는 것.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이 담긴 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화순 할머니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폐지 주우러 나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도 했고 가끔은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화순 할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뚝배기가 들려 있었죠. 국밥 끓였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같이 먹어요.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돼지뼈를 푹 고아 만든 국밥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래요? 맛이 없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오랜만에 따뜻한 걸 먹어서. 화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나도 알아요.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서러운지, 남편 없는 집이 얼마나 추운지,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순 할머니는 젊었을 때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다고 했어요.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는데 모두 외국으로 떠나버렸다고 했죠. 명절에도 전화 한 통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숨 쉬고 밥 먹고 햇빛도 보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화순 할머니의 긍정적인 태도가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공원까지 걸어가서 운동기구로 간단한 운동도 했죠. 어느 날 공원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쓰레기통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화순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김밥 한 조각을 꺼내 고양이에게 주었습니다. 불쌍한 것. 우리랑 똑같네. 버려진 것들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그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어요. 화순 할머니는 고양이 이름을 복순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복순이에요? 복이 오라고. 이 아이한테도 우리한테도.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함께 했습니다. 화순 할머니는 싸고 좋은 물건 고르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시장 상인들과도 모두 아는 사이였죠. 화순 언니, 오늘은 무값이 싸요. 가져가세요. 아이고, 고마워. 우리 친구 것도 하나 더 줘. 상인들의 작은 배려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는 화순 할머니 방에 초대받았습니다. 제 방보다 더 작고 낡았지만
곳곳에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다육식물부터 허브까지 다양했죠. 식물을 키우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것들이 자라는 걸 보면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화순 할머니가 작은 화분 하나를 제게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이름은 새벽이에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뜻이죠. 화분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화분을 놓고 물을 주었어요. 작은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을 보니 정말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면 우리는 종종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보았습니다. 낡은 의자 2개를 놓고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저 불빛들 보여요? 저마다 다 사연이 있겠죠. 우리처럼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도 다들 살아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울어도 다시 웃고, 화순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투덜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느 날 밤, 또다시 물탱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리듬처럼 들렸죠. 옆방에서도 화순 할머니가 깨어 있는지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화순 할머니를 좋아했을 것 같았습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을 좋아했으니까요. 여보, 오늘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영정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순 할머니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한강 가요. 우리 둘이 나들이 가는 거죠. 한강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 타면 되죠. 노인 무료잖아요. 가끔은 멀리도 가야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는 컵라면 2개와 보온병에 담은 뜨거운 물, 가는 길에 떡과 김밥도 챙겨서 나섰습니다. 둔치 벤치에 앉아 컵라면 뚜껑을 덮고 기다리는 동안 강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멀리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연 날리는 아이들, 음악 들으며 산책하는 연인들이 보였죠. 한 입 떠먹은 라면, 국물의 짠맛이 왠지 눈물맛 같았습니다. 화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복맛이에요, 언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박하게 따뜻하다는 게 그날따라 참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오늘처럼 라면 한 그릇에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작은 화분 새벽도 제 방 창가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 정말로 새벽이 오고 있는 것 같았죠. 옥탑방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화순과 함께 시장에서 돌아와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옥탑방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가 반쯤 희끗한 그는 불안한 듯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혹시 은정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화순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박동식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친구였습니다. 박동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주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라고 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연락이 뜸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화수는 눈치를 채고 말했어요. 그럼 나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손님 오셨으니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에 박 변호사를 들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어요. 그는 작은 방을 둘러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런 곳에 계셨군요. 친구가 알았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급히 물을 한 잔 따라 그에게 건넸어요. 멀리서 오셨나 봐요. 일단 앉으세요. 박 변호사는 낡은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친구가 1년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자기가 먼저 가면 꼭 전해달라고. 1년 전. 그때는 남편이 아직 건강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기도 전이었죠. 그런데 왜 그때 이런 준비를 했을까요? 1년 전이요? 그때는 남편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1년 동안이나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있었다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법적으로 공증된 정식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든 재산을 부인께 상속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지원했으니 더 이상 바라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아마 아픈 중에 쓴 것 같았죠.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도 내용은 모르거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먼저 꺼내보니 젊은 시절 우리 부부가 바닷가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강릉 경포대 해변이었죠. 우리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은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 아픈 것도, 먼저 가는 것도, 혼자 남겨두는 것도 모두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첫 여행지에서 다시 시작해. 우리가 처음 사랑을 약속했던 그곳, 강릉 펜션 창고에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어. 찾기 어렵겠지만 꼭 찾아봐. 펜션 이름은 해 뜨는 집이었지? 지금은 문을 닫았다고 들었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을 거야. 창고 열쇠는 화분 밑에 숨겨두었어. 그리고 기억해줘.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친구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건 부인이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박 변호사님은 알고 계셨나요? 강릉에 뭐가 있는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친구가 몇 번 강릉에 다녀왔다는 것만 알아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자세한 건 말하지 않더군요. 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해 뜨는 집. 그곳은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던 펜션이었어요.
작고 아담한 곳이었는데 바다가 바로 보이는 위치였죠. 주인 할머니가 참 친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릉까지 갈 여비가 있을까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겨우 5만 원 남짓 있었습니다. 왕복 버스비와 하루 숙박비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화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그분 가신 후로 소리가 안 나서 저는 문을 열고 화순 할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화순 할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인데. 하지만 무서워요. 혼자 그곳에 가는 게 추억만 가득한 곳에 무서워도 가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화순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무엇을 남겼는지,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죠. 은정아, 힘내. 내가 준비한 걸 보면 놀랄 거야. 뭘 준비한 거예요? 비밀이야. 직접 가서 확인해봐.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니 새벽 5시였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안에 강릉으로 가기로. 30년 전 우리가 사랑을 시작했던 그곳으로. 아침이 되자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뵐게요. 미란이도 같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우진이 오기 전에 강릉에 다녀와야겠다고. 혹시 무엇을 발견하든 일단 제가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남편의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새벽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 작은 빛이 보이는 것처럼. 여보, 갈게요. 당신이 남긴 것을 찾으러. 우리의 첫 여행지로. 영정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잘 결정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박 변호사가 다녀간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특히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잔 것이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화순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요? 눈 흰자도 노랗고. 거울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피부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황달 증상이었죠. 남편도 마지막에 이런 증상을 보였었는데 설마 나도.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화순 할머니가 근처 보건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보건소는 진료비가 싸니까 일단 거기 가보세요. 내가 같이 갈게요. 보건소까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화순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다고 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검사, 초음파, CT까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 수 있었어요. 강경변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라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경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도 간 질환으로 떠났는데 이제 나까지.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약값은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해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하고요. 30만 원. 지금 제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는 3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약 처방전만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약국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우진 오빠가 이번 달도 생활비 못 드릴 것 같대요. 회사에서 임금 삭감이 있었다네요. 이해해 주세요. 메시지를 읽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화순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은 꼭 사야 해요. 내가 이번 달 폐지판 돈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돈은 할머니가 쓰셔야죠. 하지만 화순 할머니는 제 손에 10만 원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그 돈을 보며 또 울었어요. 자식보다 남이 더 나은 세상이라니. 그날 밤부터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병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혼자 죽으면 누가 발견이나 할까?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바늘 소리만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물탱크 소리도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어요.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더욱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광대뼈는 앙상하게 드러났죠. 문득 남편의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서랍에서 꺼내 다시 읽었어요. 첫 여행지로 가라. 거기에 내가 남긴 것이 있다. 강릉. 지금 제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남겼든 그것이 제게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응,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럼 약도 먹고 있어. 또 거짓말. 약은 사지도 못했는데.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미란이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라도 갈게요. 괜찮아. 올 필요 없어.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됐구나. 오후에 화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약국에 가서 제일 싼간 영양제라도 사왔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의 마음씨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작 가족들은 모르는 제 아픔을 이웃 할머니가 더 걱정해 주다니. 밤이 되자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부 통증도 심해졌어요. 오른쪽 옆구리를 움켜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통제라도 먹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살 돈이 없었죠. 새벽 3시 참다 못해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도 이런 고통을 겪었겠죠. 아니,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니. 여보, 나 너무 아파요. 당신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영정 사진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겨내야 해. 적어도 남편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까지는.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강릉으로 가기로. 더 늦으면 갈 힘조차 없을 것 같았어요. 화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강릉에 갔다 올게요. 하루나 이틀이면 돌아올 거예요. 그 몸으로요? 위험해요. 가야 해요. 더 늦기 전에. 화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버스표는 제가 살게요. 이건 거절하지 마세요. 더 이상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남편의 편지, 그리고 진통제 몇 알. 가방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창가의 화분 새벽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잎사귀가 파릇파릇했어요. 너도 잘 견디고 있구나. 나도 견딜게. 내일이면 강릉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랑이 시작된 곳.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곳.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지만 첫 버스를 타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옆구리 통증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야 했죠. 화순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가는 길에 드세요. 약 먹으려면 뭐라도 먹어야 하잖아요. 할머니의 배려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꼭 안아드리고 터미널로 향했어요. 동서울 터미널은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릉행 버스표를 끊고 대합실 의자에 앉았죠. 5시 30분 출발.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창가 자리였어요. 의자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울을 벗어나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였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화순 할머니가 싸준 김밥을 꺼내 먹었어요. 따뜻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강원도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높은 산들과 깊은 계곡,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강릉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9시쯤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짭짤하면서도 시원한 그 냄새. 기억 속의 냄새와 똑같았죠. 택시를 타고 경포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해 뜨는 집 펜션을 아느냐고 물으니 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거기 폐업한 지 오래됐어요. 건물은 아직 있긴 한데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도 가주세요. 꼭 가봐야 할 곳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2층 집이 나타났습니다. 해 뜨는 집이라는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 우리가 머물렀던 그곳이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녹슨 문을 밀고 들어가니 마당 한쪽에 작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편지에 나온 그 창고였죠. 창고 앞에는 깨진 화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화분을 들어 올리니 아래에 열쇠가 있었어요. 녹이 슬었지만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죠. 구석에 큰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또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은정아, 여기까지 왔구나. 고마워.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회사에 말하지 않고 따로 모은 거라 아무도 몰라. 너만 알고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금고를 열었습니다. 1995년 5월 15일.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죠. 찰컥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100억? 정말로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강남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월세 수입만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적혀 있었죠. 남편이 10년 전에 몰래 산 건물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러움과 고마움,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여보,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 혼자 다 준비했어요? 창고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을 숨기고 재산도 숨기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진이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따뜻하게 살아. 사랑해. 통장과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든든했어요. 이제 병원비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창고를 나와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경포대 해변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픈 것도 잊을 만큼. 해변 벤치에 앉아 화순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근처 약국에 들러간 약을 샀습니다. 이제 약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약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경변이시네요. 꾸준히 약 드시고 관리 잘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네, 이제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국을 나와 다시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편이 남긴 이 큰 선물을 어떻게 써야 할까? 버스 안에서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 현실이었죠. 남편이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서울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오니 화순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무사히 다녀왔어요? 네, 할머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 화순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다가 이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끝까지 당신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요. 급할 것 없어요. 화순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준 시간, 남편이 준 기회를 천천히 소중하게 써야 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박동식 변호사를 만나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정리했어요. 상가 건물의 월세도 이제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병원에도 다시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좋은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화순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진이에요. 문을 열자 우진과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우진은 불안해 보였고 미란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좁은 방에 4명이 들어가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억누른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강릉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그래, 잠깐 다녀왔어. 왜? 아버님이 뭔가 남기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박 변호사님한테서요. 박 변호사가 말했을 리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경로로 알아낸 것 같았어요. 미란이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어머님께 넘어갔다면서요? 그건 남편이 정한 거야. 유언장도 있어.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게 다 가족 재산이잖아요. 어머님 혼자 다 가지시면 어떡해요? 가족 재산이 아니야. 남편이 혼자 모은 돈이고 나한테 남긴 거야.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대출금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우진아,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미 충분히 지원했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아파트 전세금까지. 더 이상은 없어.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걸 혼자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쓸 곳이 있어. 뭘 쓰실 게 있다고요? 이런 옥탑방에 사시면서. 미란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우진이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미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그 돈은 우진 오빠가 받아야 맞아요. 아들이잖아요. 장남이고. 장남이면 다야? 부모 집까지 팔아먹은 장남이? 제 말에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려받으면 되죠. 어머님,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그래, 해봐. 하지만 소용없을 거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동식 변호사였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손님이 계시네요. 박 변호사가 들어오자 미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박 변호사님이시죠? 저희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은 정식으로 공증되었고 재산 이전도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어요. 미란이 다시 흥분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유류분 청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우진 씨는 이미 생전에 충분한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하면 유류분을 초과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진이 받은 모든 지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결혼 자금 1억, 아파트 전세금 5억 등등. 이미 10억 넘게 받으셨네요. 유류분으로 따지면 오히려 초과 수령입니다. 미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진은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미란이가 너무 흥분해서. 우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남긴 거야. 그리고 난 그렇게 할 거야. 미란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은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하세요? 미란아, 내가 정말 애들을 생각한다면 정직하게 살아. 남의 돈을 탐내지 말고. 미란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가요, 오빠.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우진이 일어서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우진아, 일어나.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엄마, 가봐. 내 가족이 기다려. 우진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미라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들인데도 이렇게 되는군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요. 하지만 우진 씨는 나중에라도 깨달을 거예요. 박 변호사가 떠난 후 화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까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네, 할머니. 자식이 원수라더니. 그래도 언젠가는 알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무릎 꿇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하지만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래,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그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을 이제 세상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다녀간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진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미라는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모두 재산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고 재단 이름도 정했습니다. 은정배움재단. 남편의 이름과 제 이름을 합친 것이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어도 간 수치는 계속 올라갔어요. 의사는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경변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가족.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진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어요. 화순 할머니가 119를 불러준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옆에 우진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엄마, 정신이 드세요? 우진아, 어떻게? 화순 할머니가 연락하셨어요. 엄마가 쓰러졌다고.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미란이는 집에 있어요. 애들 봐야 해서. 거짓말인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간부전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우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재간을 드릴게요. 놀라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했어요. 우진아, 무슨 소리야? 위험해. 엄마, 이번엔 제가 할 차례예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언제 이렇게 손을 잡아본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진아, 검사부터 받을게요. 제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우진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혈액형과 조직이 맞았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미란이 병원에 찾아온 것은 수술 이틀 전이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님, 우진 오빠가 정말 수술한대요? 그래. 본인이 결정한 거야. 위험하지 않아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우진이도 젊으니까.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했죠? 처음으로 미란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이 수술복을 입고 제 병실로 왔어요. 밝게 웃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긴장이 역력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우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진이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어릴 때 학교 가던 그 작은 뒷모습이 겹쳐 보였죠.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1년 같았어요. 화순 할머니가 계속 곁에 있어 주었고 미란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모두 벌떡 일어섰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란이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우진이 중간이 제 몸 안에서 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우진은 다른 병실에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야 만날 수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우진의 병실로 갔습니다. 우진아, 괜찮니?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는요? 나도 괜찮아. 내 덕분에. 우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엄마, 이제 새 삶을 사세요. 아빠가 원하신 대로요. 그래, 그럴게. 병실을 나오면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우진이를 대견해 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진도 며칠 후 퇴원했죠. 옥탑방으로 돌아온 첫날 우진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진짜로요. 그래, 언제든 와. 우진이 돌아간 후 창가의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꽃을 피웠어요. 작지만 예쁜 흰 꽃이었죠. 화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꽃이 피었네요. 좋은 징조예요. 그런가요? 물론이죠. 이제 정말 새벽이 온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제게 간을 줬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이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서뿐이었어요. 우진을 용서하고 미란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용서해야 했죠. 그동안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한 것을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재단 일을 우진이도 돕게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더 의미 있겠네요. 맞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을 우진과 함께 세상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본 것보다 더 밝게 정말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빨리 좋아졌죠. 우진이 중간이 제 몸과 잘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을 위한 첫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박 변호사와 우진, 그리고 제가 참석했죠. 미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2달 전에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우진이 조용히 말했었죠. 엄마, 미란이가 떠났어요. 자기는 이런 삶이 맞지 않는데요. 그래. 너는 괜찮니?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애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우진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주 2번씩 옥탑방을 찾아왔고 재단 준비도 열심히 도왔어요. 오늘도 일찍 와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은정배움재단의 목적은 3가지입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둘째, 독거노인 지원. 셋째, 간 질환 환자 치료비 지원. 3번째 항목은 제가 특별히 넣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재산의 절반인 50억을 재단에 기부하시고 나머지는 개인 재산으로 남겨두시는 거죠? 네. 그리고 상가 건물 월세 수입은 계속 재단 운영비로 쓸 거예요. 우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싶어요. 무보수로요. 우진아, 내일도 있잖아. 회사 그만뒀어요. 이제 엄마와 아빠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우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예전의 돈에 눈이 멀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간 이식 수술 이후로 정말 많이 변했죠. 재단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정식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어요. 첫 사업으로 우리 동네 독거노인 100명에게 매달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순 할머니도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제가 설득했죠. 할머니가 저한테 베푼 은혜를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아이고, 무슨 은혜야. 그냥 이웃끼리 도운 거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로요. 화순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재단 사무실은 종로에 작게 마련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우진이 매일 출근해서 일을 처리했고 저도 일주일에 3번은 나갔죠. 어느 날 재단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한 학생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어요.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니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우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래, 내 아빠가 원한 게 이런 거였을 거야.
봄이 왔습니다. 옥탑방 창가의 화분 새벽은 이제 꽃을 활짝 피웠어요. 하얀 꽃이 봄바람에 살랑거렸죠. 저도 이제 옥탑방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봤어요. 우진아, 나는 이 동네가 좋아. 화순 할머니도 계시고. 그럼 이 동네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라도. 결국 같은 동네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의 1층이었어요. 작은 마당도 있었죠. 화순 할머니도 같은 빌라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해 드렸어요. 이사하는 날 옥탑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깨달은 곳이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요. 당신이 마련해 준 곳으로. 새 집은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고 보일러도 잘 작동했어요.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을 놓을 수 있었죠. 새벽도 그곳에 놓았습니다. 우진이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이라며 좋아했어요. 미라는 없었지만 오히려 더 편안했죠.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할머니한테 간을 줬대요? 8살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우와, 우리 아빠 영웅이네. 우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후원자들도 생겼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었죠. 매달 돕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화순 할머니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포근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할머니.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네. 하지만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미란에 대한 서운함도 우진에 대한 실망도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왔죠. 밤이 되어 일기를 썼습니다. 재단을 시작하고부터 매일 쓰는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남편이 남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우진이 밝아졌고 손주들도 건강하다. 화순 할머니도 잘 계신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건 정말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엄마, 내일 재단 정기 총회 준비 다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오신대요. 고마워, 우진아. 정말 수고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남편이 약속한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화분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하얀 꽃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새벽이 왔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이죠. 재단 설립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첫 번째 정기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후원자들과 수혜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죠. 우진이 2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염색했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오전에 우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총회 준비 마지막 점검하러 가요.
그런데 그 전에 엄마랑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 옥탑방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곳.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진도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점심때 우진과 함께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숨이 차지 않았어요. 건강해진 몸이 가볍게 올라갔죠.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계단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예전 그대로 낡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화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두고 간 새벽이었어요. 엄마, 이거 맞아. 내가 키우던 화분이야. 아직도 여기 있었네. 화분은 이제 주인 없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어요. 누군가 가끔 물을 주는 것 같았죠. 엄마, 여기서 정말 힘드셨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살아간다는 게 뭔지. 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때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야.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햇살에 도시가 반짝였어요. 1년 전 이곳에서 절망하며 울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화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새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밥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큰 행사라면서요? 축하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 본인이 강해서 이겨낸 거지. 우리는 국밥을 나눠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난 1년이었죠. 할머니, 그때 하신 말씀 기억나요?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럼요. 그 말이 맞았잖아요. 우리 다 이겼어요. 화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식사 후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도시를 수놓았죠. 화순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어요. 봄바람은 포근했죠. 저 불빛들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저마다 사연이 있겠죠. 맞아요. 행복한 사람도 슬픈 사람도 희망을 품은 사람도 있겠죠. 저는 화분 새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잎사귀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할머니, 이 화분 이름이 새벽이에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뜻이죠.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한테 딱 맞는 이름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어요. 엄마, 내일 총회 준비 다 끝났어요. 장학금 받은 학생 10명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 고마워. 정말 수고 많았어.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 분명 그랬을 거야.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남편인 것 같았죠.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길이었어요.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 우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길.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화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들어가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네, 할머니. 내일 꼭 오세요. 물론이죠. 이렇게 큰 행사에 빠질 수 없죠. 할머니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1년 전에는 이 계단이 지옥으로 가는 길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평범한 계단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다. 남편이 떠난 지 옥탑방에서 울던 날로부터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절망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화순 할머니의 우정으로, 우진의 사랑으로,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로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재단의 첫 총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 남편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진이 있고 화순 할머니가 있고 재단 식구들이 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새벽은 이미 왔다. 이제는 아침 햇살을 맞을 시간이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창가의 화분 새벽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화분이지만 제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생명의 증거였죠.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로 향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걸어갈 길이 보였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